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달러 가치 하락과 민주주의 위상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이민 단속 목적으로 아이스와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빚어진 뉴욕 한인의 논란 관련 이명석 뉴욕 한인 회장이 회장으로서의 횡령,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 수가 2년 전보다 줄어 181개국 약 7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새요금 게이트 시범 운영 과정에서 혼잡과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미국이 건국 25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분기점을 앞둔 가운데 달러 가치 하락과 민주주의 위상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통치 방식이 금융시장과 정치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대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미국 사회 안팎에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달러화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지며 2017년 이후 최대 연간 하락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달러화가 올해 들어 약 9% 넘게 하락했다고 전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강행한 상호 관세 정책 이후 글로벌 교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기간 유로화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강세를 나타냈고 1유로당 1.17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파운드화 역시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든 반면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통화 정책의 엇박자가 달러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행보와 차기 의장 인선 역시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종료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우호적인 인물을 지명할 경우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전직 미 재무부 관료들은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달러의 국제적 신뢰에 점진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적 불안 속에 미국은 2026년 7월 4일 건국 250주년을 맞습니다. 1776년 독립선언으로 출발한 미국은 민주공화정과 상권 분립, 연방제를 기반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러나 건국 250주년을 앞둔 미국 민주주의의 현재 모습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과의 관계를 거래 중심으로 재편하고 관세와 투자 압박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이 약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행정명령 중심의 국정 운영이 이어지며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 기능, 그리고 연방제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정책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갈등,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법원 판결을 둘러싼 충돌은 미국 사회의 분열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반트럼프 시위가 이어지며 시민들의 불안과 문제의식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을 시작으로 연중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전후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와 불꽃놀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을 맞아 여러분들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백악관 내 전남 태스크포스도 만들었습니다. 건국 250주년 태스크포스를 위해 의회가 배정한 예산은 1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2,250억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건국 250주년이 미국이 스스로의 민주주의를 되돌아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식 리더십이 더 강화될지 아니면 미국 정치 시스템의 회복력이 다시 한번 입증될지 내년 중간선거를 포함한 향후 정치 일정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이민 단속 목적으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름과 주소 등 6개 항목에 대한 신원 정보가 이에 해당하고 민감한 의료 기록은 제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극우 진영에서는 모든 이민을 10년간 중단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연방법원이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가운데 일부에 대해 이민 당국과의 공유를 허용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29일 이민 단속 목적에 한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기본 신원 정보를 아이스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효력은 내년 1월 6일부터 발생합니다. 법원이 허용한 범위는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이민신분, 시민권 여부, 메디케이드 아이디 등 6개 항목의 신원 정보가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의료 기록이나 건강 상태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보건복지부가 수집한 메디케이드 정보를 이민당국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민주당 주도의 여러 주정부가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판결이 이민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이번 결정을 법치주의와 납세자를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부처 전반에서 이민자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대규모 추방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법원은 그동안 스냅과 세금 정보 공유 등 여러 시도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이번 메디케이드 소송 역시 최종 판단은 아직 남아있으며 법원은 다음 달 1월 2일 추가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극우 성향의 마가 인플루언서 스티브 배너는 지난 29일 보수 성향 매체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에 출연해 최소 10년 동안 모든 이민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너는 보육 사업과 관련한 사기 의혹을 언급하며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을 집단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들은 돈을 훔치고도 우리를 비웃고 있다며 전부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마이필로 CEO 마이클 린델은 미네소타 주지사 후보로서 가장 투명한 주지사가 되겠다며 배넌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이후 배넌은 반이민 운동가 로즈메리 젠크스와의 대화에서도 H-1B 비자 폐지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이민 프로그램을 10년 동안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방법원의 제한적 허용 판결과 정치권 안팎의 강경 발언이 맞물리면서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연일 뜨겁습니다. 최근 뉴욕 한인회 관련 논란이 결국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명석 뉴욕 한인 회장은 재정 운영 관련 공금 횡령이나 불법 행위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재정 내역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기자회견을 연 이사들에 대해서는 한인회 차원에서 곧 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 한인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명석 뉴욕 한인 회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1일 39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공고 횡령이나 불법 행위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3차 이사회 이전부터 재무이사에게 한인회 온라인 뱅킹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당시 6개월치 재무보고 자료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1월 5일 열리는 4차 이사회에서 모든 한인 언론을 대상으로 한인회의 은행 계좌와 체크 사용 내역, 회장 명의 데비카드 사용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감사 2명이 참여하는 내부 감사를 거쳐 모든 지출 항목을 한인사회에 상세히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사회 구성 논란에 대해서는 회칙상 최소 인원인 21명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임 이사장의 요청으로 전현직 단체장 8에서 9명을 이사로 추천했을 뿐이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실제로 이사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차 이사회까지 이사회비를 납부한 이사는 모두 30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다음에 1, 2차 때 이사회 때 오셨던 분이나 1, 2차 때 추천위원회에서 거론되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이사회 때는 한 명도 무슨 갑자기 와서 이사가 된 분이 없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내가 뭐 이사들을 그날 뭐 이렇게 미리 막 해서 동원했다?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회장 활동비와 관련해서는 1차 이사회에서 월 2,000달러의 지급안이 상정됐고 이사 17명이 찬성해 참석 이사의 80% 이상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됐던 활동비 $10,000는 이미 한인회 계좌로 반환됐으며 4차 이사회에서 이사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5인승 밴은 무명의 독지가가 매달 $1,000씩 후원해 한인회에 입금됐고 차량은 명의만 회장 개인일 뿐 한인회 소유임을 공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 신문 역시 1회 발행으로 약 $5,700의 수익을 한인회에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문영은 이사와 박경은 이사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한인회와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회 변호사가 이번 주 중 문영은 이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장에다 위임을 한 상황인데 이것을 마치 이사장 개인이 승인을 해준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호도를 한 저쪽 상대방 측 이사들의 잘못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법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리뷰를 하고 있어서 한인회 차원에서 곧 소송을 전개할 예정이고요.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수가 2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동포청 조사 결과 181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약 700만 명으로 집계돼 감소세가 확인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이 31일 발표한 2025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 재외동포 수가 700만 6,703명으로 집계되며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말 기준 708만 1,510명과 비교해 약 1.1%가 감소한 것으로 7만 4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번 통계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재외공간이 각국의 공식 통계와 함께 재외국민 등록자료, 재외선거인 명부, 민원처리 현황, 동포단체 자료 등을 종합해 산출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용역을 고용해 조사와 집계를 실시하고 재외동포와 통계 전문가가 참여한 통계위원회를 구성해 처음으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은 240만 2천여 명으로 직전 조사보다 약 2.7%가 감소했고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는 460만 4천여 명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남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서는 각각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지만 전체 재외동포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동북아와 북미, 러시아, CIS 지역에서 감소세가 나타나 전체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10만 명 이상 감소했고 북미와 러시아, CIS 지역도 각각 수만 명 규모의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에서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가 이번 조사부터 포함되면서 재외 동포 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중국은 귀국과 제3국 이주가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은 인구조사 방식 조정의 영향으로 동포 수가 다소 줄었고 러시아, CIS 지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남아태 지역은 관광산업 회복과 기업 진출 확대, 유럽은 취업자와 유학생 증가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250만 명을 넘었고 중국과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캐나다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호주, 카자흐스탄, 러시아, 필리핀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2025 재외동포 현황을 책자로 발간해 정부 기관과 연구기관, 대학, 공공도서관, 언론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통계가 향후 재외동포 정책 수립은 물론 학술 연구와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 새로 도입된 요금 게이트가 시범 운영 과정에서 잇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근길 승객들이 혼잡으로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게이트에 끼이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안전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9일 월요일 뉴욕시 맨해튼 소호 지역의 브로드웨이 라파이트 지하철역 새로 설치된 요금 게이트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을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해 큰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투명 아크릴 재질의 게이트 앞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렸고 시스템이 출입 인원을 원활하게 소화하지 못해 입구에 최소 30명 이상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비접촉식 태뱅고 방식의 결제 시스템이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과부하를 일으키며 발생한 혼선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은 발길을 멈춘 채 인파 속에 갇혀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같은 운영 혼선 속에서 안전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같은 역사에서 5살 어린이가 요금 게이트를 통과하던 중 문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시민의 도움으로 아이는 구조됐지만 머리에 부종이 생겨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으며 공개된 영상에는 아이의 남동생이 가족과 떨어진 채 울부짖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요금 게이트는 기존 회전식 개찰구를 대체하기 위해 설치된 신형 장비로 현재 여러 지하철역에서
4가지 유형이 시범 운영 중입니다. 뉴욕시 교통공사 MTA는 오는 2029년도까지 약 200개 역사에 이 같은 요금 게이트를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MTA 측은 공식적인 사고 경위 설명은 내놓지 않았지만 새 요금 게이트가 시범 사업 단계에 있으며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TA 대변인은 전 세계 교통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장비라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점검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연말 관광객이 몰린 뉴욕 맨해튼 브라이언 파크 인근에서 캐나다 국적의 관광객이 이유 없는 흉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월요일 오후 5시 30분쯤 브라이언 파크 서쪽 40번가와 6번 애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44세 남성은 공원 내 겨울 명소인 윈터빌리지를 둘러본 뒤 나오는 길에 신발끈을 묶기 위해 잠시 멈춰섰고 이 과정에서 다리를 흉기에 찔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부상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이동하다 다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상처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왼쪽 다리에 자상을 입은 피해자를 발견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별다른 충돌 없이 발생한 묻지마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 22개 주에서 생굴을 먹은 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는 집단 식중독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생굴 섭취 후 살모넬라에 감염된 환자는 모두 6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0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주별로는 펜실베이니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이 7건, 뉴저지와 버지니아가 각각 6건씩이었습니다. 커네디컷에서도 2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감염은 지난 6월 말부터 11월 말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살모넬라 감염을 확인하는데 최대 3에서 4주가 걸릴 수 있고 검사 없이 회복되는 경우도 많아 실제 감염자 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모넬라에 감염되면 설사와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보통 섭취 후 6시간에서 6일 이내 시작됩니다. 보건당국은 생굴 섭취 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웨인의 윌로우 브룩몰에서 총성이 울리는 소동이 벌어져 경찰이 관련자 3명을 검거했습니다. 사건은 화요일 저녁 7시 직후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다툼이 벌어진 뒤 총성이 한 차례 울리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여러 명의 용의자가 달아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에게 해당 지역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요일 새벽 이번 다툼과 관련해 성인 2명과 미성년자 1명 등 모두 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초 신고가 접수되자 현장에는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됐고 쇼핑몰 안에 있던 시민들은 한동안 대피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 목격자는 큰 소리를 들은 뒤 총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매장 직원들이 고객들을 매장 안쪽으로 안내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저소득 주택복권 신청을 놓친 주민들에게 다시 기회가 열렸습니다. 뉴욕시 주거 포털 NYC 하우징 커넥트를 통해 진행된 기존 복권과는 별도로 뉴욕시 주택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일부 재임대 주택이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상은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헌터스 포인트 사우스에 위치한 5203 센터 블루버드 아파트입니다. 스튜디오 아파트 임대료는 월 764달러 57센트로 1인 또는 2인 가구 가운데 연소득이 29,506달러에서 64,800달러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는 24시간 도어맨과 피트니스 센터, 세탁실, 루프탑 데크가 갖춰져 있으며 신청비와 중개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는 이메일 또는 전화 212-901-8022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마지막 날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칩니다. 올 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